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7장의 그 연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에 있는 연수 문제 1번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게 되면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보기 1번 보니까 시가에 비해 종가가 하락하였다면 봉차트의 색깔은 흑색 또는 청색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봉차트를 그리게 되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가가 있고, 그 다음에 끝나는 가격이 이제 종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제 가장 높은 고가, 가장 낮은 저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시작을 했는데 끝난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합시다. 시가가 10,000원인데 끝난 가격은 뭐 9,500원으로 끝났다. 근데 하루 중에 한 1,300원까지 올랐고 떨어지기는 9,200원까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시가가 10,000원이고요. 시가가 10,000원. 그 다음 이제 종가가 떨어졌습니다. 9,500원으로. 그러면 시가보다 종가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봉차트의 색깔은요,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거나 혹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옆에도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위로는 고가, 아래는 저가로 이렇게 꼬리를 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봉차트를 한번 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 단기 이동 평선이 장기 이동 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매수 신호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동 평균선에서 이제 장기 이동 평선이 있고요. 장기 이동 평선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장기 이동 평선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단기 이동 평선이 상향 돌파하면 이것을 우리는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매수 신호로 보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3번 MACD 곡선인데요. 그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 하향 돌파 매도 신. 그러니까는 뭐든지 간에 어쨌든 이렇게 시그널 곡선이 있는데 MACD 곡선이 이렇게 하향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매도 신호가 되는 거죠. 매도 신호. 자, 그 다음에 봉 차트에서 봉에 달린 꼬리는 시가와 종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요것이 이제 시가가 되고 요것이 이제 종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꼬리는 고가와 그 다음에 저가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꼬리는 고가와 저가가 되겠죠. 자, 2번.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전 고점을 갖다가 넘지 못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추세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추세를. 자, 그럼 추세를 그렸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자, 그래서 곧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게 이제 이전 고점이 되겠죠. 여기가 그 고점을 우리가 돌파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다우 이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우 이론에. 그래서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요.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한마디로 상승 5파, 하락 3파입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5파, 하락할 때는 3파의 파동을 나타내는데요. 이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는요, 단순하게 이제 개별 종목을 이제 맞추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주가 지수, 전체적인 어떤 주가 지수를 우리가 분석할 때
유용한 거지 개별 종목 가지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엘리어트 파동이론 대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지 어떤 개별적인 종목을 갖다가 파악할 때는 잘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3번. 투자 심리도가 100%에 가까우면 주식을 매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투자 심리도가 100% 가까우면 오히려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죠. 예,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는요, 75%가 넘어간다면 그때는 이제 과열됐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이거는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써보면 75% 이상이 나오면 이건 과열이라는 겁니다. 과열됐으니까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심리선이 25% 이하라고 한다면 이게 침체 상태입니다. 침체 상태. 이때는 우리가 이제 매수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투자 심도가 100%에 가까우면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매도 관점으로 가야 되겠죠. 매도 관점으로. 자, 4번. 현재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다면 주식을 매입한다. 그래서 저점을 우리가 보시게 된다면 이런 거죠. 자, 떨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이전 저점이죠. 이전 저점이 높아진다면, 높아졌죠. 높아졌죠. 예. 이러면은, 예, 상승 추세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주식을 매입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3번. 다음 중 주가의 하락 신호는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주가의 하락 신호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보기 1번 보니까 원형 천정형입니다. 원형 천정형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주가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 결국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주가의 하락 신호는 1번 맞습니다. 삼봉 바닥형은 이렇게 바닥을 3번 치는 거죠. 1번, 2번, 3번. 결국 이거 올라가는 겁니다. 예. 자, 하락세기형. 이 하락세기형 같은 것이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세기형이라고 해가지고 하락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쐐기를 박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데에 있어서 쐐기를 박는 겁니다. 하락에 쐐기를 박는 거니까 이거는 상승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반대로 상승에 쐐기를 박는 상승 쐐기형은 하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락 쐐기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게 쐐기를 박는 거지. 쐐기 모양이죠. 이게 쐐기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딱 포착하기는 뭐 좀 쉽지는 않죠. 이런 것들은. 자, 어쨌든 하락 쐐기형은 상승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4번. 저점에서 밑으로 긴 꼬리를 단 봉이 출현 시, 자, 그럼 봉 차트가 이렇게 있는데, 밑으로 긴 꼬리를 das다는 겁니다. 자, 긴 꼬리를 das다는 건 뭡니까? 요건 이제 저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뭐, 종가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루 중에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끝날 때쯤이면 이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많이. 자, 그렇다면 이게 저점에서 밑으로 긴 꼬리를 따른 봉이 출현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긴 꼬리 단 것이 나온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4번을 보도록 할게요. 4번, 기술적 분석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근데 요건 답이 없네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안 푸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등락지표 AD선 이거 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니까 다음 중 기술적 분석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주가의 형태를 바탕으로 미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형태, 과거가 이런 식으로 왔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보고 과거가 올랐으니까 야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라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매매 시점의 선택.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매매 시점을 선택하고 언제 살 거냐, 언제 사서 언제 팔 거냐, 이런 어떤 매매 시점의 선택을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만 요즘은 종목을 선정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이제 매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 랜덤워크 이론은 기술적 분석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이론. 이건 아닙니다. 랜덤워크 이론은 기술적 분석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 이론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랜덤워크 이론은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위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워크 이론은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효율적 시장을 나타내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주가의 추세는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왔다가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있다가 또 이렇게 왔다가 또 떨어지고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가정을 전제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답은 6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높은 경우로 고가권에서 약간 시세가 밀린 형태이다. 이 모양이 나오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모양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고가권이라고 했으니까 주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고가권에서 종가가 시가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종가가 시가보다 높은 경우로 약간 시세가 밀린 형태라고 했는데 이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가 이제 시가라고 하고 종가가 좀 오르긴 했어요. 종가가. 그러니까 종가가 좀 올랐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빨간색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약간 시세가 고가에 밀렸다고 했으니까 좀 올라갔대요. 올라갔다 밀린 얘기입니다. 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고가가 되겠죠. 고가권에서 밀리는 건 별로 좋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양이라는 건데 어쨌든 아침에 쭉 올랐다가 그래서 높이 올랐다가 결국은 쭉 밀려 내려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필터는 투자자가 알아서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필터 기법이 있죠. 이 필터 기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필터를 갖다가 10%라고 한다면 필터를 정하는 겁니다. 투자자가 알아서 정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닥권에서 봐서 10%가 올랐다. 여기가 이제 10% 오른 점이다라고 한다면, 10%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때 매수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가권에서 10%가 떨어졌다면 이때 매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점이 바로 필터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8번의 1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자가 알아서 정하고요. 근데 보기 4번도 보시면 필터가 10%라면 고점에서 10% 하락하면 매도한다라고 했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저점에서 10% 상승하면 매수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2번 적산병은 매도 신호이다. 이 적산병은요 주가가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상승 초기에 그 적병이 즉 빨간색 봉 이게 빨간색 봉이
빨간색 봉이 이렇게 날라리 3개, 뭐 이렇게 좀 꼬리를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날라리 3개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을 우리는 적산병이라고 하고요. 그 상승 시세에서 초기에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산병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신호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적산병이 매도 신호라고 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 3번. 삼봉 바닥형은 주가 상승, 바닥형이니까 삼봉 바닥형, 아까 우리 해봤죠? 이렇게 삼봉 바닥. 봉우리가 이렇게 3개 있죠? 그럼 결국 이거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투자자의 투매 현상으로 주가는 하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이 작아지는 국면 그랬는데 요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요거 이제 우리가 제가 하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다우 이론인데 다우 이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예, 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상승 5파 하락 3파입니다. 예, 요거 아까 우리가 그림도 한번 그려봤었죠. 자, 11번. 골든 크로스란 주식의 매입 신호이다. 골든 크로스란 뭐냐? 우리가 이것도 우리 이동평균선일 때, 자,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제 완만하겠죠. 예, 이거 갖다가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그릴 수가, 좀, 이게 주가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게 단기, 장기라고 한다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상향 돌파하죠. 이때를 우리는 매수 신호입니다.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골든 크로스. 요건 뭡니까? 하향 돌파죠. 예, 매도 신호입니다. 이것을 데드 크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드 크로스. 자, 그래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것을 우리는 골든 크로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볼게요. 다음 중 주가의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가정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도표에서 주가 변동의 모습을 분석하면 변화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래프의 모양을 분석해서 어떤 추세를 알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운 좋았다 쳐도 어쨌든 간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쭉 올라가는 추세라는 겁니다. 예. 이런 추세를 알아낸다는 거죠. 분석해가지고. 그러면, 이 주식이 올라가는 주식이구나. 그러면 이제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자, 2번.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주가 변동은 서서히 진행되며 장기적으로 특정한 추세를 형성한다. 그래서 그래프들은 특정한 추세를 형성합니다. 만약에 추세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작위로 나오는 거죠. 무작위로. 예. 그래서 추세를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이제 그림을 그려본다면 추세를 형성하지 않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어떤 추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막 무작위로 나오는 거지 이런 거.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어쨌든 간에 추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세를 형성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요. 기술적 분석은.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3번.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이성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거나 심리적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된다. 이게 기술적 분석의 장점이죠.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인 상황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인간, 즉 투자자들의 심리까지도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4번. 주가에는 시장이나 기업에 관한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가격에는 시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 기업에 관한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모든 게 어쨌든 다 반영이 된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주가 그래프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건 뭐죠? 자, 먼저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정보가 신속하고도 그 다음에 정확하게 주가에 반영되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효율적 시장. 그래서 신속하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뭐 하루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그 정보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이 15,000원 올라갈 정보라면 15,000까지 딱 올라야지 뭐 더 오른다거나 아니면 덜 오른다거나 하게 된다면 그건 정확한 게 아닌 거죠. 자, 그런 어떤 효율적 시장에는 약형 효율적 시장인데, 약형 효율적 시장은 뭐냐? 과거의 정보 가지고는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정보나 내부 정보 가지고는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강형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보까지도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부 정보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형 효율적 시장은요,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내부자 정보까지도 모두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 가지고도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바로 효율적 시장의 종류와 그 각각 시장에 대한 특징, 간단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강형 효율성을 부인하는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강형 효율성을 부인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형 효율성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도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없었다면 그거는 강형 효율성인 거죠. 근데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면 강형 효율성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4번이죠. 보기 4번. 중앙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시장에 발표되지 않는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10%의 비정상 수익률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보기 1번은 기술적 분석이니까 이건 과거 정보입니다. 자, 2번은 이거는 현재 정보입니다. 3번도 현재 정보입니다. 예. 4번만 내부 정보죠. 예. 자, 어쨌든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과민 반응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16번 나오네요. 16번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 보니까 과민 현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민 현상이란 뭐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많이 오른 종목들은 나중에 보니까 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올랐다라고 본 거죠. 그렇다면 원래는 요 정도만 올랐어야 되는데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진 거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게 과민 현상인 거죠.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 과민했다. 또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떨어진 종목은 그동안 좀 있으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떨어졌으면 과도하게 떨어진 게 아닌데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떨어진 것을 갖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과민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4번이죠.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이 타락하는 현상. 이게 과민 반응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민 반응 현상은요, 시장이 비효율적인 것을 나타내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효율적이라면 그 정보가 주가에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적절하게만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적정한 수준까지만 주가가 움직이겠죠. 올라가겠죠. 근데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으니까 효율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비효율적 시장을 나타내는 어떤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과민 반응 현상이. 자, 2번이 애널리스트와 원숭이 주식 수익률 대결인데요. 애널리스트하고 원숭이하고 주식 대결을 했더니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린 내용이죠. 원숭이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아무나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작위로 투자해도 뭐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뭐 있겠지만 어쨌든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런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이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뭐 무작위로 투자하나 뭐 분석해서 투자하나 뭐 거기 그거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효율적인 거죠. 즉 어떠한 정보도 이제 그 주가의 미래를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은 기업 규모 효과입니다. 기업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투자 수익이 높은 걸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규모가 적은 종목들을 사가지고 남들보다 더 높은 초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1번과 같은 성격입니다. 자, 4번 최초 공모주 저가 반영. 공모를 최초로 하는 어떤 기업의 주가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낮게 이제 공모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모하고 나서 좀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최초 공모를 한 주식을 사가지고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남들보다 높은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비효율적 시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것은 바로 효율적 시장을 나타내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7번 볼까요? 기술적 분석은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기법이다. 많은 비판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그건 바로 효율적 시장이 유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주류 경제학자들은 다 효율적 시장을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의 어떤 학문을 연구하거든요. 근데 기술적 분석은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하고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비판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를 부르는 7가지 두뇌 결합. 요거는 뭐냐면 3번이 답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과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이건. 하지만 어쨌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그 실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무리 짓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무리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대중과 멀리 떨어져서 남들이 다 살 때 팔아야 되고요. 남들이 다 팔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실 공포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야 이제 좀 올랐으니까 팔아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손실이 나지만 결국은 주식을 팔기 전에는 공식적인 손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팔게 되면 공식적으로 손실이 딱 확정되는 거니까 손실이 나기 시작할 때는 잘 안 팔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가야지. 예.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3번.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나는 뭐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미래를 알 수는 없죠, 솔직히. 자, 그래서 어쨌든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우량 종목에 투자해라? 당연하죠. 우량 종목에 투자해야죠. 불량 종목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실시간 정보를 이용하라? 이게 틀렸습니다.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우 이론에서도 매일매일 변하는 변동이 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큼직하게 나오겠지만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렇게 자잘하게 움직이는 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웃고 울고 뭐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저가 매수하고 고가 매도하라? 당연한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해라. 단기 투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해서 우리가 투자한다면 주식 투자에 좀 더 성공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번까지 풀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 잘 이해하셔가지고요. 시험 볼 때 많은 도움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